중국 역사는 물론 세계 역사를 보면 합법적이고 또 정통성이 있는 정치 집단이 힘을 잃고 나서 또 다시 다른 세력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할 때까지 기간에는 언제나 혼란기가 찾아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혼란기에는 이념, 민족의식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떠오르는 것이 군벌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힘을 가진 세력이 상당히 잘 조직화된 정치적 구조를 가지게 되고 또한 경제적인 이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군벌입니다. 원래 군벌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에서 만든 말입니다. 한자로는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군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원래 그 일본 사람들이 독일 군대를 보고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거든요. 이 말을 중국에 가져가서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이 첸투슈,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진독수입니다. 진독수가 중국의 아주 초기 공산주의자였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시 중국 좌파들이 지방의 각 군사 집단을 비판하면서 쓴 말이 바로 군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냥 군벌이라고 하지만 그 개념을 그렇게 딱 잘라서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군벌이라고 할 수 있는 위안스카이의 북양군벌 같은 경우에는 정규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군대만 해도 7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쩌린과 장쉐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장장림과 장항량으로 대표되는 군벌인 봉천군벌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병력 수가 20만 명을 넘었고 6회 공군을 다 갖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폐도 발행해서 그냥 하나의 국가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당시 중국 전체가 가지고 있던 해군력의 77%가 이 봉천군벌에 속해 있을 정도였고 또 공군은 전투기까지도 다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얘기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군대와 별 차이 없는 군벌이 있었던가 하면 그저 동네 불황아들을 조금 모아서 만들어졌던 집단도 있었습니다. 아직 그 집단을 군벌이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군벌을 형성하기까지 올라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주위에 조금 더 큰 군사 집단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고용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고용이라고 하면 대개 이제 정해진 대가를 주는 것이 고용인데 이 경우에 별다른 대가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저 동네 조폭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활동하다가 가끔 큰 전쟁이 벌어질 때 다른 군벌의 휘하에 들어가서 싸우기도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력 있는 그런 전투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수준은 절대 못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최대 군벌 중에 하나였던 장쩌린의 경우에도 원래 처음에는 이런 아주 동네 조폭 집단이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커진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그 만주에서 1931년에 왕청 유격대라는 것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북한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또 사실 유격대를 조직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잘 알아보면 그냥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규모의 그 집단이었고요. 특히 김일성은 거기에서 소대장이라는 직책도 있었지만 동시에 세금징수원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규모와 조직을 갖춘 군벌이 되기 이전에는 과연 마적, 비적 이런 사람들하고 군벌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혼동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현재에도 군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탈레반이 완전히 국가 전역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북부동맹이라고 해가지고 군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의 똑같은 시스템과 똑같은 시퀀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이니까 중국의 이런 군벌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고 또한 어떤 군벌들이 과연 유명했던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벌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모두를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과연 군벌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지방의 뭐 폭력 집단으로 봐야 될지 애매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 열거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군벌 몇 개 세력에 대해서만 그 성격이라든지 행동 양식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군벌의 시대라고 하면 1912년 청나라의 멸망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28년까지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후에는 장제스, 그러니까 장개석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의 한두 명에 집중되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훨씬 전부터 군벌에 의한 중국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근데 당시 군벌들의 활거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 모습이 좀 재밌습니다. 기원전 5, 6세기경에 있었던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지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던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군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군벌이 바로 북양군벌입니다. 이 군벌은 이미 청나라가 아직 위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던 시대에 태동한 것입니다. 그 시초가 바로 지금 보이는 이홍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홍장은 자신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동은 언제나 청나라의 신하라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어받은 것이 바로 위안스카이입니다. 위안스카이는 청나라 군인이었죠.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군사력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안스카이가 거의 최초의 군벌이 됩니다. 그런데 위안스카이는 실제로 대권을 손에 쥐기는 했지만 그다지 그 이후에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위안스카이였는데, 그 이후에 4년밖에 살지 못하고 1916년에 죽었던 것입니다. 위안스카이가 죽었다면 이제 그 권력이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이 시점부터 당시 위안스카이 휘하에 있던 북양 군벌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두 원래 위안스카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 당시 북양 군벌들이 쪼개지는 과정을 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의 갈래가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북동군벌이라고 노스이스트 아미라고 되어 있죠. 요게 봉천군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리 크리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게군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안휘성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까지 안휘군벌이 있습니다. 요 세 개, 그러니까 해안가를 쭉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것은 곧 가장 돈이 많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북양군벌이 갈라져서 생기게 된 군벌의 갈래들입니다. 이 당시 그 위안스카이가 죽기 전에 자신이 후계를 정하기는 했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은 사실은 여기 밑에 있는 안휘군벌이긴 합니다. 위안스카이는 죽기 직전에 자기 후계를 정했습니다. 바로 리위안홍,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여원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위안홍은 원래부터 군인이었고 청일전쟁에도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1911년에 혁명파에, 그러니까 무창봉기 때부터 혁명파에 합류를 했는데 이 당시 상당히 많이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앞장섰는데 그 이후에 위안스카이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치 권력에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위안스카이는 리위안홍을 아주 신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은 주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위안홍이 가졌던 군사력은 철저히 위안스카이의 군사력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안스카이가 죽었고 따로 군사력을 이제 쥐게 된 사람은 당연히 리위안홍에게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단치루이,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단기서라는 사람입니다. 단치루이는 또 다른 군벌인 쉬수정,
하고 또 다른 세력들을 많이 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국무총리 겸 육군 총장에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또 한쪽은 군사 권력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단치루이는 원래 안휘성의 허페이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산동성에 있는 웨이하이로 가가지고 군대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두 세력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게 1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연합군들은 중국에게도 참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치루이가 이것을 계기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나섰던 겁니다. 리위안홍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시 리위안홍의 세력권 안에 있던 국회가 단치루이가 내놓은 대독선전안, 즉 독일에 대해서 전쟁을 개시하겠다는 안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치루이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리위안홍에게 국회를 해산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리위안홍은 단치루이를 국무총리에서 면직시켜버리는 초강수를 뒀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단치루이가 자신의 세력권 안에 있던 안희성, 지금 여기 보이는 안희성, 요 안희성과 요 지금 현재 절강성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있던 군벌들을 규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준비하게 되자 리위안홍은 자신이 직할할 수 있는 군사력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당시 안희성의 기반을 두고 있던 또 다른 군벌인 짱신,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장훈에게 정치적인 조정을 요청했는데, 이 짱신이 중재를 해주기는커녕 아예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보통 장훈복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 때문에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가 11일 동안, 하루 동안 다시 황제로 복위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리위안홍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다시 또 불과 또 며칠 전까지 적이었던 단치루이하고 다시 손을 잡고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더라도 군벌들이 정말 뭔가 뚜렷한 이념적 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관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후일담입니다만 리위안홍은 그 이후에 장제스, 우리 발음으로는 장개석의 배려를 받아서 상해에 있는 영국 조계로 가서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물론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완전히 없어진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치루이 또한 한동안 중국의 실력자로 위세를 떨치기는 했지만 그 이후 나이 들어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북양군벌 갈래 중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봉천군벌입니다. 봉천이라는 지명을 보면 알겠지만 이 군벌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군벌입니다. 원래 이 군벌의 시작은 장줄인, 우리나라 발음으로 장장님이 거느렸던 불과 한 20-30명 정도의 비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력을 축적한 장줄인이 러일전쟁과 신해혁명 등을 적절히 이용해서 그 세력을 크게 성장을 시켜서 만주에 있는 다른 경쟁 세력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제압하고 만주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 군벌들 간에 벌어진 수도 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봉천군벌이 가끔 패배하는 일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세력이 중국 본토와는 조금 떨어진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력을 유지하기가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장철이는 1928년 6월에 황고준 사건으로 일본의 관동군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아들인 장쇠량, 우리나라 발음으로 장항량이 대권을 이어받아서 반대파들을 완전히 숙청하고 나서 권력을 확고히 했던 겁니다. 장쇠량에 대한 얘기는 뒤에 다른 얘기를 하면서 꼭 해야 합니다만은, 당시 일본은 장쇠량이 장제스의 국민당과 협력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쇠량은 반대로 국민정부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특히 장쇠량의 봉천군벌은 해군력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중국은 해군력이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근데 봉천군벌은 중국 해군력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체 해군력의 약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갈래가 바로 지게 군벌입니다. 펑거장, 차오쿤 등 이 군벌 우두머리들이 거의 다 지금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지게 지역 출신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 나중에 모두 장제스에게 진압당하게 됩니다. 요 지도 보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에 있는 봉천군벌, 그 다음에 여기 지게군벌, 그 다음에 여기 안휘군벌, 요 세 개 정도가 원래 북양군벌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고, 그 외에도 거의 한나라라고 볼만한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그 군벌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몽고 지방이 있죠. 이것도 여기 안휘 군벌들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지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일본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일본은 만몽 분리 정책을 써서 만주는 만주, 몽고는 몽고 이렇게 해서 군사력을 파견하고 있었는데, 안휘 군벌이 이 몽고에 눈독을 들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기 싫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한 군벌들이 대략 다 북양군벌 출신이라면은 또 전혀 다른 갈래의 군벌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 시앙이라고 되어 있죠. 상군, 즉 바로 호남군벌입니다. 호남군벌은 그 지역을 부르는 명칭을 따라서 상계군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원래 이게 태평전국의 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평전국의 난을 진압하는 데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정국번입니다. 정국번은 태평전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상군이라는 이름의 군대를 새로 조직을 했는데, 이 군사력이 이어져서 호남군벌이 된 겁니다. 이 군벌에서도 걸출할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호남성이라면 바로 마오쩌둥, 모택동의 고향입니다. 마오쩌둥의 두 번째 부인이 양계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카이후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죠. 이 양계해를 잡아서 죽인 것이 바로 이 호남군벌입니다. 그러니까 공산군과 호남군벌은 처음부터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고, 나중에 국공내전 이후에 이 호남군벌의 우두머리들은 거의 다 장제스와 함께 대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군벌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근데 여기서 지도 하나 보시죠. 왼쪽 지도는 기원전 4에서 5세기 정도 전국시대의 지도입니다. 이제 오른쪽은 근현대 군벌 지도입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현대의 중국 군벌이 어떻게 2500년 전의 춘추 전국 시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은 그 해답은 바로 경제 단위와 이에 따른 교통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각 지역별로 아주 다른 형태의 경제 양상을 보이죠. 또 처음 철도를 건설할 당시 그 철도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기존의 도로들을 따라서 건설됐습니다. 중국의 철도가 처음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그전부터였지만 그 이후 군벌들이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 철도를 하나하나 건설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철도를 건설했고, 이 결과 춘추 전국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세력 지도를 보이게 된 겁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도 중국의 자동차 번호판 보면 춘추 전국 시대 국가 명칭을 지역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인데요. 이게 호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상하이 차량들입니다. 상하이 차량들은 전부 다 이 번호판을 다 달고 다닙니다. 이게 원래 춘추 시대 지금의 상해 인근에 있던 오래된 나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요 번호판 보면요. 진이라고 씌어져 있죠. 진. 예. 요거는 산서성의 우리가 산시라고 하는데 산서성의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진초재연 한위조라고 할 때 하는 그 이전에 춘추 시대의 진나라 진의 문공이라고 해서 춘추 5패 중 한 사람이었죠. 그 진의 문공할 때 그 진나라입니다. 지금이 산서성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 번호판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왼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노자가 보일 겁니다.
이거는 뭐 공자가 태어난 나라 아닙니까? 노나라. 예. 지금도 산동성에서 그 등록한 자동차는 모두 이 번호판을 쓰고 있습니다. 즉, 뭐 이 모든 것들이 춘추 전국시대 나라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한다고 하면 군벌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제가 한번 해보죠. 국가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력 집단, 그게 바로 군벌입니다. 무력 집단이 아주 강하면 국가 권력이 통제하기 어렵고 또 국가 권력이 반대로 약해지면 통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군벌 또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개 원래 군사력이 있었고 중앙정부가 이 군사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독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군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이 바로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군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들어갑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돈이 필요했을 텐데 가장 간단히만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군대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해도 아주 큰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럼 이 군벌들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 군대를 유지하고 또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통치하는 데도 돈이 들죠. 그것을 어디서 마련했던가를 알아봐야 될 겁니다. 즉 군벌들의 자금원이 무엇이었던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무슨 돈으로 그런 군사력을 유지했던가에 대해서는 그 군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안스카이가 죽던 1916년에 전 중국에는 대략 한 50만 정도의 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불과 6년 후인 1922년이 되니까 이 숫자가 무려 3배로 뜁니다.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벌이 사라지면서 각 조그만 군벌들이 자신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큰 힘을 기울였던 겁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비적대, 쉽게 말해서 총든 조폭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 하나 발발하면 군인이 되었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비적대가 되는 숫자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나마 상당히 그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었던 봉천군벌, 지금 눈에 보이는 건데요. 봉천군벌의 경우에 1925년에 만주 지역에서 걷어들인 세수의 총합이 대략 한 2,300만 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3억 7천만 불,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 정도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해 봉천군벌이 쓴 돈은 5,1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이 실제로 소비하는 돈의 반도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도 봉천군벌은 가장 경제적 상황이 좋았던 편입니다. 다른 군벌들은 이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걸로 돈을 벌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썼던 것이 당연히 세금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왠지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긴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 4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이었다가 전쟁 끝나고 나면 그냥 비적대에 불과한 그 당시 중국 북서부 비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징수원 노릇도 했습니다. 그냥 총든 조폭들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 군벌들이 당연히 세금을 통해서,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문제가 많았죠. 우선 가장 먼저 이 당시는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세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세원 파악도 안 되고요. 징세를 하고 싶으면 세원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또 군벌들 간의 싸움이 심한 지역은 통치하는 군벌이 바뀔 때마다 또 다시 세금을 걷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이미 한번 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한테 낸 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 어떤 지역의 농민들은 1년에 똑같은 세금을 3번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군벌들이 세금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사천성 지역의 경우를 본다면 소금을 생산하는데 무려 27가지의 세금을 내기도 했고요. 종이를 사천성에서 생산해서 양쯔강을 통해서 상하이까지 운송하는 동안에 양쯔강으로 수운으로 가죠. 그동안에 중간중간에 11번 세금을 내야 됐다고 합니다. 이 결과 종이에 있어서
세금이 16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종이 100원짜리가 세금이 160원 붙어서 260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앞에서 말한 봉천군벌은 그래도 가장 부유한 군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끝없이 필요해 가지고 세금, 그 다음에 또 일본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가지고 토지 보유세를 1년에 평균 12% 정도 올릴 정도입니다. 또 군벌들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이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남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권 판매입니다. 외국 세력한테 돈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이권을 넘기는 겁니다. 철도를 건설하거나 항구를 만드는 이런 이권을 외국에 넘길 때 그 운영권까지 50년 또는 100년 단위로 넘기는 일이 흔히 벌어졌습니다. 외국 세력이 철도를 건설을 할 때 이 철도를 가지고 어차피 뭐 철도 건설비를 받을 생각은 없으니까요. 이 철도를 운영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은 하루 이틀에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권을 다 가지고 오면서 그것도 50년, 100년 이렇게 받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 군벌이 아직은 확실히 그 지역에 대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외국 세력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군벌의 실력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가진다면 이권 판매 또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동원한 방법이 바로 아편 판매입니다. 아편 판매는 대규모로 할 수도 있고 또 비적대들이 아주 소규모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지계군벌 중 한 사람이었던 펑위상이 나름 기독교를 믿는다고 자신이 대내외로 광고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천만 불 정도를 아편 장사를 통해 벌어들였던 겁니다. 아편 판매가 얼마나 중국에 악영향을 끼쳤던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 사실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큰 독약도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의 경제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돈을 찍어내버리는 방법입니다. 호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상계군벌이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요. 당시 이 지역의 은 보유량은 1년에 화폐 발권 가능액이 100만 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그때도 은본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호남군벌이 100만 불 정도의 발권력밖에 없으면서 2200만 불의 화폐를 발행했던 겁니다. 즉 그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화폐 발행액의 22배를 발행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돈 가치가 22분의 1로 떨어지는 건데요. 이 정도 되면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넘어서서 아예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화폐의 공신력은 떨어지고 중국 경제는 다른 화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봉천군벌이 발행하는 화폐, 그리고 그보다 더 믿음이 갔던 것이 바로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엔화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세력, 즉 일본이 각 군벌들에게 침투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외국이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어야 할 때 군벌들을 찾게 되면 그게 군벌의 시대입니다. 아무튼 이 시기는 우리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 이후에도 군벌 세력은 그렇게 금방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7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동남아의 마야광이라고 하는 쿤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 원래 국민당군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공내전에 국민당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달리 할 일이 없을 때 그 얼마 되지 않는 군사력을 데리고 미얀마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군벌이 되었고 거기에서 마약 장사를 해서 동남아의 마야광이 되었던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식민지 초기의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게만 가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재미있는 일화들도 하나하나 발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얘기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